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차기 유력 대권 주자이자 현 뉴저지 주지사이며 주지사 재선에 도전하는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가 한인타운을 첫 방문했습니다. 그의 방문은 여러모로 의미가 컸습니다. 한인 중 민주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크리스티에 대한 호감도도 높은 편인데요. 하지만 그가 들어간 후 한인 사회는 실망하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화요일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한인타운을 방문했던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 한인 사회를 처음으로 방문하는 크리스티 주지사를 반기기 위해 모인 지역 주민들은 다소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예정보다 30여 분 늦게 도착한 크리스티 주지사는 20분간 한인 단체장들과 비공개 모임을 가진 뒤 몇몇 주변 상가들을 돌아보며 1시간도 채 머물지 않고 오후 1시쯤 펠팍을 떠났습니다. 한인사회 방문이란 명목 아래 펠팍을 방문한 크리스티 주지사는 한인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기자회견도 아무런 이유 없이 취소하고 자신의 재선을 위한 유세만 하고 돌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크리스티 주지사가 방문을 하면서 한인들은 환영을 하고 굉장히 반가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좀 더 앉아서 우리가 질의를 하고 또 궁금한 사항을 질의했을 때 답변을 해주기를 바랬지만은 그러한 순서가 생략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고 서운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이번 방문에 참여했던 비영리 한인단체들의 명단이 크리스티 주지사 선거를 공식 지지한다고 웹사이트에 올라가 있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비영리 단체라 특정 후보의 공식 지지를 표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지지자 명단에 올라있어 난감해하며 명단에서 빼줄 것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한편 이번 방문을 기획한 버겐 한인공화당위원회는 크리스티 주지사의 빡빡한 일정 때문에 한인사회와의 질의응답 시간이 불가피하게 취소된 것이 아쉽긴 하지만 성공적인 방문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우리 한인사회의 이 Q&A에 대한 아쉬움 메시지를 이미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순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추석 페스티벌 오실 수 있겠죠. 그래서 오셨을 때는 이제 퍼블릭을 마주하시는 시간이 definitely 이루어질 겁니다. 크리스티 주지사가 한인사회를 처음으로 방문했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겠지만 뭔가 개운치 않은 방문이었다는 평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의 BYOB 허용 규정 시간이 연장될 전망입니다. 규정이 바뀌면 현행 자정에서 주중은 새벽 2시로 주말엔 새벽 3시로 연장됩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류 판매 라이센스가 없는 식당 내 손님의 주류 반입을 허용하는 BYOB 규정.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이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규정은 타운 내 요식업 주류 규정에 묶여 주중과 주말에 상관없이 자정까지만 주류 반입이 허용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류 판매 라이센스 없이 BYOB만 시행하고 있던 한인 식당들과 노래방, 술집들은 자정이 넘으면 주류 판매가 허용되는 업소로의 손님 이탈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르면 이번 달 말부터 BYOB 허용 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 연장됩니다. 이번 8월 달 셋째 주 시의원 미팅 때 통과가 되면은 이제 목요일까지는 2시까지 그리고 금토는 3시까지 이렇게 지금 법안을 지금 상정했거든요. 현재 팰리세이즈 파크의 한인이 운영하는 식당, 노래방, 술집 등 요식업체는 모두 70여 곳. 주류 판매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업소는 16곳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허가증 발매 수에 제한이 없는 BYOB와 이번 허용시간 연장 계획에 많은 한인 업소들은 타운 경기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어차피 그분들이 12시까지 술을 마시다가 중간에 일어나서 가는 그런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여지껏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조례를 통과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많은 한인들이 팔팍을 방문하고 이 문제가 좀 빨리 통과가 돼가지고 이 타운이 비즈니스 활성화가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의 장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20일 시의회 정기 미팅에서 다뤄질 팰리세이즈 파크 BYOB 허용시간 연장 규정이 받아질 경우 주중은 새벽 2시까지,
주말은 새벽 3시까지 주류 반입이 허용됩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요즘 한국과 미국의 TV 방송을 보다 보면 아메리칸 아이돌, 위대한 탄생, 슈퍼스타 K 같은 오디션 음악 프로그램들이 대세인데요. 뉴욕, 뉴저지 한인 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선을 보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본방송 KBN을 통해 방송되고 있는 드림 스테이지 주성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평범한 일반인이 자신의 길을 선보이며 가수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그리는 오디션 음악 프로. 시청자들은 도전자의 성장 과정을 보며 때로는 많은 공감을 그리고 그들에게 응원을 보내며 본인들의 못다한 꿈을 그려봅니다. 수많은 관객 앞에서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꿈. 뉴욕, 뉴저지 한인방송 최초로 시도되고 있는 한인 오디션 음악 프로 드림 스테이지가 지난 금요일 첫 전파를 탔습니다. 임의 생활 중에서도 그 친구분들이나 아니면 동기분들 아니면 교회분들끼리 서로 삼삼오오 이렇게 해서 그 갖고 있는 재능을 연습하고 또 봉사하고 많이들 그런 봉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분들에게 무대를 한번 서볼 경험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총 16부작으로 제작되는 드림 스테이지는 예선과 서바이벌 무대를 통해 선발된 12개 팀이 오는 11월 뉴저지 잉그루드의 유서 깊은 버겐팩 극장에서 최종 결선 무대에 오르며 대상팀에겐 상금 3,000달러가 그 외 선발팀들은 버겐팩 정규 공연 시 출연 기회가 제공되며 음반도 제작됩니다. MBC 주부가요 열창 심사위원 출신인 음악인 김성재, 위대한 탄생 뉴욕 심사위원 출신인 기타리스트 하영석, 뮤지컬 배우이자 피아니스트 출신 김혜숙, 3명의 심사위원이 매회 공정한 음악 평가와 재치 있는 입담을 선보입니다. 이 트라이스테이트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음악적인 도전을 주고 또 그 속에서 자기 재능을 발굴해서 정말 음악인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아름다운 그런 오디션이 되도록. 참가 신청 마감은 오는 8월 10일까지며 온라인 myDreamStage.com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예선을 통과한 팀들은 특별 트레이닝과 리허설을 통해 한층 더 성숙한 연주를 할 수 있게 지원받으며 이 모든 과정이 매주 금요일 밤 11시 30분 타임워너 케이블 534번, 케이블 비전 1153번, KBN을 통해 시청자들의 안방을 찾아갑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플로싱 서민 아파트 마케도니아의 입주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이미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신청서 배포는 오는 15일부터입니다. 뉴욕시 주택국에 따르면 마케도니아 플라자 서민 아파트 입주 신청 접수는 오는 15일 시작되지만 현재 온라인에서는 이미 접수하고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마감은 9월 30일까지이며 입주는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랑킴 뉴욕주 하원 의원은 한인들의 신청서 작성과 접수 과정을 돕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접수 마감일까지 노인과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 업무를 전개합니다. 컴퓨터 사용이 용이하지 않은 한인, 온라인 접속이 불가능한 한인,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은 김 의원실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실은 신청서 제출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약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플로싱 공영주차장 자리에 오는 2014년 3월 완공 예정인 마케도니아 플라자는 플로싱과 컬리지 포인트, 와이스톤 등이 포함된 커뮤니티 보드 7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50%가 배정되고 나머지 50%는 시공무원 5%, 일반 장애인 5%, 청각 장애인 2%, 그리고 커뮤니티 보드 7 이외 거주자에게 38%가 배정됩니다. 뉴욕시장과 시의원에 각각 출사표를 던진 이혜진, 한양희 씨 모두가 후보 자격에 필요한 청원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두 후보의 선거 출마는 무산됐습니다.
어제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혜진, 한양희 두 후보의 청원서에 담긴 서명에 오류가 있다는 이의 제기에 대한 심리를 열었습니다. 두 예비 후보의 청원서를 검토한 결과 이 씨와 한 씨 모두 시장과 시의원 선거 후보 자격 확보에 필요한 서명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씨가 제출한 청원서에는 5천여 개의 서명이 담겨 있으나 이날 검토 결과 1,700여 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시장 후보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선 3,750개의 유효 서명이 필요합니다. 또 시의원 선거 후보는 최소 450개의 유효 서명을 받아야 하지만 한 씨가 제출한 서명 가운데 350여 개만 유효 서명으로 인정됐습니다. 이 씨는 이에 대해 선거 포기를 결심하고 민주당 후보 가운데 한 명을 선택해 지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화당 후보로 나선 한 씨도 선관위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하지만 청원서 서명 작업을 전개했던 퀸즈 공화당 위원회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인들의 운전 습관,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좀처럼 고쳐지지 않자 뉴욕주는 운전 중 문자 메시지 행위를 근절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지난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6일 발효된 운전 중 전화 문자 처벌 강화안은 첫 적발 시 최고 $150 벌금, 18개월 이내에 또다시 적발되면 $200, 세 번째는 최고 $400까지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통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산만한 운전 행위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며 새 규정은 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지난 6월 임시 운전면허 소지자와 미성년자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하다 적발되면 60일 면허 정지와 퍼밋 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쿠오모 주지사는 이와 함께 이날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 법안인 류안드라 법의 강화 법안에도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15세 미만 아동을 차량에 태우고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자신의 차량에 음주운전 측정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며 외출 시에도 의무적으로 소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미 대다수의 의사들이 메디케이드를 받지 않습니다. 거기에 메디케어까지 받지 않는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어 특히 노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수백만 명의 의사 중 메디케어 환자를 받지 않는 의사는 9천여 명으로 매우 적은 비율이지만 그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메디케어 보험을 받지 않는 의사는 총 9,539명으로 2009년 3,700명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최근 메디케어를 받는 의사를 찾지 못해 의사를 찾아달라는 요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메디케어 환자 진료를 거부하는 의사들이 늘어나는 것은 메디케어 환자를 진료한 후 정부로부터 받는 진료비가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 데다가 그마저도 정부 예산 삭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현금을 지불하거나 일반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 비해 받을 수 있는 진료비가 낮기 때문입니다. 한편 내년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 개혁법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들 역시 늘었습니다. 오바마 케어 시행에 따른 건강보험을 받겠다는 의사는 지난해 81%로 2010년 조사 때 83%보다 2%포인트 줄었습니다. 다음은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의 한국은 지금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으로 민주당이 장외투쟁으로 나서면서 국정조사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전근표 전 국세청장이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밝혀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오늘도 한국의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를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정치권이 또 파행 국면을 맞았어요. 서로 간의 책임론을 떠넘기다가 결국 민주당이 장외투쟁까지 강행하게 됐는데요. 이러한 배경의 원인이 뭐라고 보시는지요? 좀 길게 보면은요, 작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민주당 일부에서 또 진보 진영 일부에서 승복할 수 없다고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분위기가 자꾸 이 강경투쟁 쪽으로 몰아가니까 그 강경투쟁 흐름을 어떤 형태로든 소화를 시켜야 되는 이제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제 고육지책의 이 차원에서 이 장외투쟁으로까지 가져간 것 아닌가,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짧게 보면 지금 이미 국정조사가 절반 이상 기간을 소모해 버렸는데 증인 채택도 지금 이 합의가 되지 않는 그런 정도 상황이니까 말이죠. 네.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정조사를 하면 어떤 형태로든 성과를 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성과를 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국정조사 파행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텐데 그 책임이 새누리당한테 있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장외투쟁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아니냐. 일단 그렇게 두 가지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민생 법안들이 산적해 있고 국정조사 기간에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많은 분들이 그 점을 걱정하죠. 네. 민주당을 아끼고 지지하는 그 국민들 중에서도 장외투쟁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야권이 다른 방법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길거리에 나갔던 적이 그동안 우리 정치사에서 보면은 왕왕 있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장외로 나가는 거는 그냥 내일부터 우리가 서울 광장에서 투쟁하겠다 이런 식으로 결정하고 나가면은 되는 거지만 네. 일단 한번 나가버리면 말이죠. 그러면 상당한 정도로 성과를 거둬서 이제 야권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이 그 정도면 됐다. 이제는 다시 국회로 들어가도 되겠다. 이렇게 명분을 세우지 않으면 다시 들어오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가는 건 쉽지만 들어오는 거는 어렵다는 건데 그동안에 우리 정치사에서도 야당이 장외투쟁을 여러 번 했지만 성과를 거두고 명분을 세워서 이 장내로 국회로 다시 들어왔던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특히 이번 경우에는 장외투쟁의 명분 자체가 그렇게 제가 보기에 크지가 않습니다. 국정조사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국정조사를 여야가 합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증인 채택 문제나 이런 데서 파행이 있다고 하면은 1차적인 책임은 새누리당한테 묻을 수 있지만 야당이라고 해서 책임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그런 상태에서 이걸 그 명분으로 장외로 나가버리게 되니까 돌아올 때 과연 언젠가는 이제 다시 원내 복귀를 할 텐데 어떤 명분을 세워서 어떻게 돌아올 수 있겠는가 이런 걱정들이 이제 벌써부터 있는 거죠. 네, 양당 간에 내 탓이다라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몰고 온 데는 일정 부분 새누리당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새누리당이라고 해서 지금 국민들한테 떳떳하게 우리는 할 만큼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국정조사는 국정원의 선거 개입과 관련된 국정조사였기 때문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국회에 나와서 국정조사에서 진술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야권 입장에서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도 원세훈 전 원장이나 김용판 전 청장의 어떤 청문이 없이는 이 국정조사라고 하는 게 정말 내용 없는 이 거칠애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 분명한데 이 사람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실효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동행명령을 발부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법률적 강제를 해야만 되는 건데 그 동행명령과 같은 법률적 강제도
사실 동행명령장 발부해도 안 나오고 거부하는 것이 또 일반적인 상례잖아요. 얼마 전에 홍준표 경남지사도 동행명령 발부했지만 안 나와버렸잖아요. 이럴 경우에 이걸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도 별로 그렇게 미약해서 실제로 동행명령 거부하고서 처벌받은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지만 야권 입장에서는 그거라도 하자는 건데 새누리당이 그것도 못하겠다고 지금 파행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저는 야당이 장외로 나가게 되는데 상당한 원인을 새누리당이 결과적으로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그 과반수 그 의석을 갖고 있는 이 집권당으로서는 좀 옹졸하게 전국을 운영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명키 어려운 상황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결정한 것은 민주당의 책임이지만 이러한 환경을 만드는 데는 새누리당도 그 책임을 명키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국회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데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됐으면 합니다. 전 국세청장의 비리가 또 터졌어요. 비리를 근절해야 할 국세청장. 이 모범을 보이는 것은 고사하고 뒷돈이나 받고 있고 세무조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수억 원대 뇌물을 받아서 결국 들통이 났습니다. 왜 이런 비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참 이 해설하기도 민망한 얘기인데요. 정군표 씨는 지금 한두 차례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개인 비리만 하더라도 지금 이번 구속된 것이 세 번째인가 아마 그렇게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또 정군표 씨뿐만 아니라 그 직후에 청장했던 한상률 청장이라든지 이런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개인 비리 문제로 그러니까 뇌물을 받아서 지금 구속이 되고 있는 이 상황은 두 가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세청이 그 세금 걷는 곳이지 무슨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짜 권력기관처럼 군림했던 게 그동안의 이 관행이었습니다. 잘못된 관행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된 관행 속에서 부정과 비리가 이 원천적으로 이제 그 싹이 트고 그 부패 커넥션이 작동을 했던 것인데 이번 정군표 씨 경우도 보면은 그 차장이 마치 알선하듯이 해서 CJ그룹하고 정군표 청장을 연결을 해주고 뭐 돈을 전달을 해주고 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그 권력 기관일수록 부패하기가 쉽다고 하는 그동안의 어떤 통설을 그대로 증명해 주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경험입니다만은 지난 그 20여 년의 민주화 과정을 통해서 국세청이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이제 국민들이 조금씩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기업들은 여전히 뭐 세무조사라든지 이런 그 국세청의 강력한 수단이 조금 겁이 나긴 합니다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야 국세청하고 직접 관계될 일이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 그 국민적 수준의 이 국세청과 같은 권력기관이 국민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아까 쭉 해설해드린 국정원의 문제도 그렇죠. 일반 국민들은 이제는 국정원을 무서워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국민 수준의 국정원이 쫓아오지 못하다 보니까 무슨 선거에 영향을 준답시고 댓글 달기나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말 우스운 얘기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행태들이 각종 그 권력기관들에서 관행적으로 그동안 되어왔다고 하는 것이 이제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박근혜 정부에서 물론 역대 정부가 다 부정부패 근절하겠다고 내세웠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 역대 대통령과는 이 점에 있어서는 좀 분명히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뭐 권력기관에 힘입어서 대통령 된 것도 아니고 그런 재벌들한테 돈 받아서 대통령 된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런 부정한 권력으로부터 원천적으로 자유롭게 대통령이 된 분이기 때문에 저는 추상 같은 어떤 그 원칙을 세워서 국정원 선거 개입이라든지 또는 이 국세청장들의 연이은 이 부패 사건이라든지 이런 정말 민망하고 부끄러운 사건들이 원천적으로
없어질 수 있는 그런 그 구조적 개혁, 기구 개혁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적임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네, 사실 국세청장의 비리 사건은 전군표 전 청장만 하더라도 이번이 3번째 아닙니까? 고 박사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간 국세청장들의 비리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죠. 하지만 새 정부 들어서 권력기관들이나 대기업들의 비리 근절 척결을 위해 강력한 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어 국민들은 새 정부가 뭔가 변화를 정말 갖는구나 하는 기대도 하고 시원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한테 기대도 하고 지지도 하고 있는 것이 말이죠. 이를테면은 CJ그룹에 대한 아주 엄격한 처벌이라든지 또는 얼마 전에 그 SK 최태원 회장과 관련해서 법정 공방이 있었을 때 사법부의 아주 엄격한 태도 같은 것들이 그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뭐 재벌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금력을 이용해서 뭐 부정부패 저지른 다음에 사고 터지고 나면 적당히 무마하고 정권이 눈 감아주고 이런 시대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역대 정권이 선거 때마다 재벌들로부터 돈 받아서 선거 치르고 해서 원천적으로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재벌들의 이런 이 구조적 비리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대통령이나 박근혜 정부는 아예 원천적으로 그것에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네. 이번에야말로 좀 이 깨끗한 대한민국의 어떤 근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 추상 같은 개혁이 가능한 정부 아니냐 저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고성국 박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국의 정치권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양보라는 것도 없고 협상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말에 대한 책임도 없습니다. 모두가 내 탓입니다. 지금 한국의 여야는 국정조사 파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대치 국면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국정원장 금품 수수 사건과 대기업들의 비자금 빼돌리기, 세금 포탈 등이 연일 터지더니 국세청장들의 비리까지 연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의 강력한 비리 근절에 깨끗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한가닥 희망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가 위안부 소녀상 바로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일본이 진심으로 사과하면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사과했다지만 사과받은 피해자가 없고 배상했다지만 배상받은 피해자가 없습니다. 위안부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이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 시립공원에 세워졌는데요. 한국의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서 있는 것과 똑같은 형상의 소녀상이 외국에 세워진 것입니다. 하지만 글렌데일 시정부 인사들과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제막식에 한국 정부 인사 어느 누구의 얼굴도 볼 수 없었습니다. 정작 일본인 10여 명도 참석해 반성하며 축하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 LA 총영사는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칫 정부가 참여해 민간 주도의 귀한 뜻을 가볍게 하고 외교 문제로 비화될 것을 우려한 것일까요? 하지만 일본 측은 시의원들과 끊임없는 접촉을 시도하며 시정부에 수십 통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올바른 역사를 알리는 소녀상 건립을 축하하며 저도 예쁜 꽃다발 하나 갖다 놓고 싶네요.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